아버님, 너무 쪼만한 집을 사오신 거 아니에요? 이 코딱지 같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친구들 부르기도 쪽팔리네 참. 나는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집을 사주고도 며느리에게 욕을 먹었다. 며느리는 나에 대한 존중도 없다. 그저 나는 돈의 수단일 뿐이었다. 내 아들은 대체 왜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그리고 며느리는 대체 왜 이렇게 불평불만인 걸까? 안녕하세요. 옆집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 된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하고 소소하게 투자도 하고 노후 준비도 나름대로 해놨습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내는 폐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고 그 후로는 혼자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단순합니다. 아침엔 뒷산에 올라가고 점심은 근처 복지관에서 해결하고 오후엔 책 좀 읽다가 동네 친구들 만나 바둑 한 판 두는 게 전부입니다. 평범하고 조용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삶이 참 편했습니다. 외아들 하나 있습니다. 회사도 괜찮은 데 다니고 사람 자체가 착하고 묵묵한 성격이라 자랑스러운 놈이었죠.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며느리는 외모도 말쑥하고 말도 잘하고 처음엔 참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하게 저랑은 좀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명절에 오면 말은 곧잘 하는데 뭔가 좀 딱딱하고 따지는 게 많았어요.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직도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신혼집 마련하기가 워낙 힘드니까요. 3년이 지나도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못 내고 그게 속상했습니다. 그때 친구 명식이가 찾아와서 용산 쪽 부동산 얘기를 하더군요. 야, 용산 요즘 다시 뜬다. 개발 들어가면 집값 최소 30%는 오른다. 그 얘기에 관심이 생겼고 결국 저는 제 노후 자금 중 큰 금액을 빼서 용산역 근처에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24평 10억짜리였어요. 제 기준에선 꽤 큰 결단이었죠. 처음엔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이걸 그냥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 집에서 둘이 편하게 시작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어느 날 아들 부부를 불러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한정식 집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소주 한 잔씩 나눌 때였어요. 너희한테 해줄 얘기가 있다. 아빠가 용산에 아파트 하나 장만했는데 거기서 살래?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절 봤고 며느리는 처음엔 웃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짜요? 용산이면 요즘 엄청 핫한 데 아닌가요? 응, 원래는 투자하려고 샀는데 너희가 아직 전세 살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지. 아들은 그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눈빛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받아라. 평생 모은 돈인데 너한테 쓰는 게 맞지. 며느리도 고맙다는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느꼈어야 했어요. 그녀의 눈빛엔 무언가 불만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건 기대 이상이 아니란 실망이었어요. 며칠 후 셋이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용산역 도보 10분 거리, 조용한 단지의 전망도 괜찮고 교통도 좋았죠. 아들은 신나서 여기저기 둘러보며 좋아했는데 며느리는 묘하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작네요. 24평이면 좀 좁은 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30평 넘는 데서 사는데. 그 말을 듣고 참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니, 공짜로 받은 집인데 이게 작다는 말부터 나올 일인가? 그날 밤 집에 와서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이런가?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가? 그걸 시작으로 며느리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입만 열면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베란다가 너무 작아서 빨래 넣을 데가 없어요. 주방 동선이 안 맞아서 요리하기 불편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이면 너무 멀죠. 비 오면 완전 헬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처음엔 그럴 수 있지 싶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니까. 근데 점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게 불평을 하는 건가? 아니면 푸념을 넘어서 투정인가? 아들은 늘 중간에서 당황해하며 며느리의 말꼬리를 잡지 못했고 대신 내가 달래는 입장이 됐습니다. 좀만 살아봐. 살다 보면 괜찮아져.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저는 솔직한 편이라서요. 참고 사는 거 못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사는 게 참고 있는 거란 말인가? 그리고 사건은 명절 때 벌어졌습니다. 우리 집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분위기였어요. 차례 지내고 나서 식사를 하던 중 한 사촌이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네 용산 그 집 괜찮냐? 거기 요즘 사람들 되게 선호한다던데. 아들은 웃으면서 대답했죠. 교통도 좋고 회사랑도 가까워서 나쁘진 않아. 근데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거기요? 작아요. 솔직히 요즘 누가 그런 데 살아요. 우리 친구들 다 30평 넘는 데서 사는데. 그 순간 숟가락을 들고 있던 작은아버지가 딱 멈췄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는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이 작다는 거예요. 애 낳으면 공간 부족하죠. 지금도 답답해서 사람 초대도 못해요. 작은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색했습니다. 야, 너는 해줘도 지랄이냐?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며 작은 아버지. 그게 하며 말리려 했지만 저희 동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이 퇴직금 털어서 사준 거잖아. 요즘 10억짜리 집이 어디 공짜로 떨어지냐? 어디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작다고 투정질이야.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받아쳤습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 말한 거예요. 어른들 앞이라고 해서 제 기준까지 바꾸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작은아버지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기준은 바뀌어야지. 너 상황이 바뀌었는데 기준은 그대로면 그건 그냥 욕심이야. 그때 저는 더는 못 듣겠더라고요. 그만하자! 그만 좀 하자! 명절날 다 모인 자리에서 이게 뭔 꼴이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말없이 앉아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들 더 이상 밥을 먹지 않았고 조용히 젓가락만 움직이다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안에 조용한 바람만 도는 듯했죠. 그날 이후로 며느리를 대하는 제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굴었지만 속으론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저 아이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불만이 많을까?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아들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아니, 형수, 결혼 전에 강남에 살았던 거 아시죠? 응, 뭐 좀 잘 살았던 집안이라고 들었지.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졌대요. 부도 나고 부모님도 다 힘들어지셔서 그 뒤로 연락 끊고 해외로 나갔다던데요. 그 얘기를 듣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 넓은 집, 좋은 동네, 명품, 큰 평수에 집착하는 이유. 원래 그런 걸 누리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아무것도 다 무너졌고 시댁으로 들어온 거죠? 그니까 이 집도 제가 사준 10억짜리 집도 그 애 눈엔 예전 내 수준보다 한참 아래였던 겁니다. 받으면서도 자존심은 안 내려놨고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서 속으론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그랬던 거겠죠. 며느리의 불만은 점점 노골적이 됐습니다. 주방이 좁다, 화장실이 구식이다, 마트가 멀다, 학군이 별로다. 하나부터 10까지 안 불편한 게 없다고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부터 제 집을 찾아오는 며느리의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뭘 또 불평할까? 또 어디가 마음에 안 든다 할까? 아들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요즘 예민한 시기라서 그래요. 예민한 시기가 3달, 6달, 1년이 지나도 끝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날이 서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는 진짜 처음으로 아들에게 따졌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너도 이 집 마음에 안 들지? 아들은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진짜예요. 아버지, 회사도 가깝고 교통도 좋고 그냥 애가 좀 까다로운 거죠. 근데 왜 한마디도 못하냐? 그 말을 듣고 아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못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아들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냥 무너진 집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도. 그 생각이 머리를 치고 지나간 순간 정말이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건 봐서 알아요. 결혼 전부터 둘이 만날 땐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아들은 뭐든 다 받아줬고 결혼하고 나서도 며느리가 하는 말이면 절대 반박을 못했습니다. 가끔 제가 아들한테 물어봐도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서연이는 그냥 그런 성격이에요. 표현이 좀 세서 그렇지 마음은 따뜻해요. 그 말이 정말 아들의 진심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변명인지 전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혼자 조용히 집에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부터 일본 출장 가게 됐어요. 기간은 대충 2주 정도 될 것 같고, 그래, 중요한 일인가 보네. 네, 새 프로젝트 시작돼서 근데 서연이가 혼자 있는 게 좀 걱정돼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중간에 한번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어. 한번 봐줄게. 사실 전 그 집에 가는 게 점점 꺼려졌습니다. 내가 사준 집인데도 어느 순간부터 그 집 문을 열면 숨이 턱 막혔어요. 불편했죠. 근데 아들 부탁이기도 하고 또 혹시 며느리랑 좀 더 가까워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출장 떠나고 사흘 뒤 김치랑 반찬 몇 가지 싸서 용산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하면 또 부담스러워할까 싶어 깜짝 선물처럼 그냥 갔죠. 단지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가려는데 저 멀리서 며느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있었죠. 처음엔 아는 사람인가 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남자였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의 남자. 근데 손을 잡고 있더군요. 그리고 깔깔 웃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며느리 허리를 살짝 안았고 며느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내가 뭘 본 건가 싶었습니다.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소리 죽여 들었습니다. 진짜 여기서 오래 못 살겠다니까.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시아버지가 좀만 더 밀어주면 강남 쪽으로 옮기는 건데.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다 정리될 거야. 지금은 내가 좀만 참아야지.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근데 진우가 눈치채는 것 같아. 어제도 내가 전화 좀 늦게 받았다고.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더라니까. 남자는 멀쩡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지금은 출장 갔잖아. 그동안 우리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지.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고급 외제차에 올라타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지가 땅에 떨어졌어요. 아니, 제 정신이 무너진 거겠죠.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내가 들은 게 진짜였나? 내가 본 게 현실이 맞나?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 또렷했어요. 내가 사준 집에서 우리 아들의 아내가 다른 남자랑 아들 출장 간 사이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화를 넘어서 진짜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근데 내가 오해한 거면 어쩌지?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했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자. 그 다음날 디지털 카메라를 챙겨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조용히 움직였어요. 주차장 구석에 차를 대고 창문 너머로 그 집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차, 똑같은 태도. 이번엔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2시간 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나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확실히 남겨야 했으니까요. 며칠을 망설였어요. 사진도 찍었고, 대화도 들었고, 이제는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걸 아들한테 말하냐고요? 그 아이가 며느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 며느리가 아들 몰래 딴 남자를 만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전해야 한다고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자. 혹시 진짜 잠깐 흔들린 거일 수도 있잖아. 들켰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놔두면 결국 우리 아들만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게 뻔했습니다. 경수가 출장해서 돌아오는 날, 저는 하루 종일 그 말을 어떻게 꺼낼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만 수십 번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경수야, 오늘 저녁에 잠깐 들릴 수 있냐? 아빠가 너랑 할 얘기가 좀 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도 같이 갈까요? 아니, 오늘은 너 혼자 오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했어요. 뭔가 감지했는지 아니면 그냥 놀란 건지. 알겠어요. 저녁에 갈게요. 저녁, 경수가 왔습니다. 그날따라 옷도 말쑥했고 표정도 밝았어요. 그런 얼굴을 보니까 더 미치겠더군요.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소주도 한 병 꺼내놨지만 저는 입도 대지 못했습니다. 출장은 어땠냐? 잘 다녀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네, 마누라 말인데 경수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출장 간 사이에 집에 다른 남자가 드나드는 걸 내가 봤다. 뭐라고요? 그냥 아는 사람이면 모를까 했는데 둘이 손을 잡고 다녔다. 차도 같이 탔고 같이 웃고 키스도 했어. 경수는 눈을 껌뻑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진도 찍었다. 내가 안 믿을까봐 사진을 꺼내서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경수는 말없이 사진을 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폰도 숨기고 갑자기 외출하고 통화 기록 본 적도 있어요. 그 남자 이름도 알아요. 전 남자친구였어요. 그걸 알면서도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바보냐? 이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 서연이를 사랑했으니까요. 그 대답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냐? 내가 바보처럼 당하고 있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 집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해주신 집, 서연이가 그 집을 꽤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티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는 정말 잘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미련했어요. 그날 밤, 경수는 제 집에서 잤습니다. 술을 마시고 울고 고개 숙이고 제가 아는 제 아들은 그날 거기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무너진 사람이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 봤습니다. 그날 밤, 경수가 잠든 후 저는 테라스에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입에 댄 담배였죠. 이 집이, 이 놈의 아파트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리해야겠다. 이 집을 없애야 이 아이도 나도 벗어날 수 있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된 친구 명식을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오래 일한 친구였죠. 야, 명식아, 용산 그 집 팔자. 명식이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야, 너 미쳤냐? 지금 거기 얼마 오르는 줄 알아? 네가 그 집 10억에 샀다며? 지금은 최소 14억 넘게 받을걸? 알아! 근데
난 그 집에 돈을 묻은 게 아니라 내 아들의 인생을 묻었더라. 내가 왜 그 집을 샀는지, 왜 줬는지,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명식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래, 팔자. 형, 잘한 결정이야. 그날 바로 매물로 올렸고 며칠 뒤 매수자와 계약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팔릴 줄은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마주할 날이 왔습니다. 경수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직접 초대한 자리였죠. 강남의 조용한 일식집. 평소 며느리가 자주 가고 싶어 하던 곳이라 아무 의심 없이 나왔습니다. 식사는 멀쩡히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얘기하고 근사한 접시 앞에서 인증샷도 찍고 있더군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 팔았다. 며느리가 젓가락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 집, 내가 너희한테 준 그 아파트. 어제 팔았어. 그 순간 며느리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왜요? 아버지, 그건 저희 집이잖아요. 경수 오빠 이름으로도 안 바꿔주시고 이제 와서 파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더군요. 내가 그걸 집이라고 생각했냐? 뭐라고요? 내가 매일 욕하던 집. 좁다고, 불편하다고, 창피하다고. 그 집이 내 입에선 우리 집이었냐? 며느리는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그 집에 얼마나 정 붙였는데. 정! 내가 붙인 건 정이 아니라 불만이었다. 입만 열면 좁다, 시끄럽다, 에어컨이 약하다, 학군이 별로다. 그런 집에서 다른 남자 불러들인 게 정이냐?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냥 친구였어요. 아버지가 뭔가 착각하신 거예요. 착각! 제가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집에 같이 들어가는 장면, 남자 차를 타고 가는 장면. 며느리는 침묵했습니다. 그건 진우 오빠가 날 너무 안 챙겨줘서 그랬던 거예요. 변명하지 마라. 그 아이는 널 끝까지 믿고 있었고 나는 그 믿음 때문에 참고 또 참았다. 그날 식당 안의 공기가 한기가 돌 정도로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팔았고 돈의 절반은 경수한테 줄 거다. 이젠 내가 뭘 바래도 줄 건 없다.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 살라고요? 경수랑 같이 살던 집인데 그걸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팔아요? 이 집을 경수랑 같이 살던 집이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그렇게는 못했어야지.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말은 다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더군요. 아들에게 이걸 너무 늦게 알린 건 아닐까? 너무 오래 참은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묻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말할 수 없이 지쳐 있었고 눈 밑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친구 집으로 나갔대요. 짐 싸서. 그래, 잘 됐다. 이번엔 정말 끝내라. 경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이혼할 겁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이 아이가 결심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 아마 평생 눈 감고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인생 살아라. 누굴 위해 희생하지 말고. 그날 경수는 제 집에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돌아갔죠. 며칠 후 서연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화장은 완벽했지만 그 속이 비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잘못했다고 해도 소용없어. 저
경수 오빠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내가 정말 경수를 사랑했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망가질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엔 미안함보다는 억울함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저 위자료 받을 수 있겠죠?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건 내가 법대로 하라면 우린 법대로 할 거다. 내가 널 미워하는 이유는 너무 계산적이기 때문이야.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은 성립됐고 경수는 제가 준 돈으로 조그마한 오피스텔을 구해 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자기 공간에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죠. 서연이는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받아내진 못했습니다. 그 후 들리는 얘기로는 해외로 나갔다더군요. 캐나다에 있는 이모네 집으로. 거기서 조용히 지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로 제 집까지 정리해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의 소음과 답답함을 떠나 파도 소리 들리는 작은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테라스에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지금은 이 평화가 너무 좋습니다. 경수는 가끔 저를 찾아옵니다. 처음 몇 달은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회사의 프로젝트도 잘 풀리고 얼마 전엔 승진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 경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누굴 만나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마음이 편해요. 다음에 꼭 인사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몇 달 뒤, 경수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여성을 데려왔습니다. 말투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제게 다가와 두 손 모아 인사하는 모습에 이 아이는 다르다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랑은 착각이 될 수 있어도 존중은 절대 착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집을 준 게 아니라 자유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삶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